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취임 한 달째 된 상태에서 9월 3일 2달 뒤 열릴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참석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참석 여부를 떠나서 초청 여부에 대해 언론에 흘림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떠보려는 아주 노련한 언론 플레이였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담을 이용해서 이때도 아주 노련한 언론 플레이어를 했습니다. 전승절 참석에 대한 이설 정치철학 TV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앞서든 궁금증이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참석 여부와는 별개로 무엇 때문에, 왜 대한민국이 중국의 전승절에 이 참석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초청에는 전략적으로 고찰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간다라고 해서 트럼프와의 관계를 넘어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만 먼저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참석시키고자 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를 인정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파탄난 한중 간의 협력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급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2달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 강점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아주 소중한 외교무역국입니다. 안보 국방으로도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척을 둬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뻔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중국이 곤욕스럽고도 어떻게 보면은 횡포에 가까운 제안을 왜 했을까? 이유는 그럼 뭘까? 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건대 지난 방송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제 정시를 판독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비공식 브리핑에서 마치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듯이 대변인의 행동을 살펴보면은요, 당시의 브리핑 자료를 뒤적뒤적거려 가면서 마치 산만하듯 해당 질문에 대한 기자에 대해서 했던 대답이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민주주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나가듯 말한 바가 있다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변인이 발표한 에디튜드가 굉장히 산만스러웠습니다. 서류를 뒤적뒤적거리면서 마치 찾아봤습니다. 없는 듯. 그런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중국의 한반도 개입의 영향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무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 정책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맞대응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횡포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이요. 나의 시진핑이 있는 대륙의 중국의 품으로 들어와라. 라는 힘든 자여 다 내게로 와라. 라는 중국의 대륙 형님의 입장으로 판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신 보도만을 근거로 저는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저의 한계이죠. 이 점에서. 그렇다면 합리적 판단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대했냐, 대한민국에 대한 공식 입장을 그간 어떻게 밝혔냐를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결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이름 아래 체결했던 조항에 대해서 이것을 이행하면서 미군을 동원해서 혈맹 관계를 유지는 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고 태도를 보여줬나?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로 한미 동맹까지 이어져 온 관계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이어서 쭉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트럼프는요. 그래도 바이든까지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속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트럼프 미국 정부는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봅니다.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외교 방식은 한미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삥을 뜯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해서 이것들을 나의 똘마니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압박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인 미국을 어떻게 다독이면서도 그런데 우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이익을 챙기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 생각하건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 카드를 이용해서 트럼프의 방위비 협상 문제와 관세 문제에 대해서 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GDP의 5%의 국방비를 내놔라, 늘려라. 그래서 1년에 60조를 지불했던 국방비를 무려 132조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머니머신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요청하면
마치 돈을 찍어서 바쳐야 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주한미군 철수할 것이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성장군에서 일본의 주1 사령관을 사성장관으로 승격을 해서 그 아래로 집어넣는다 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처까지 건들면서 트럼프는 비즈니스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트럼프를 왜 비판합니까? 저 미국 좋아하고요. 저 미제 좋아합니다. 저 미국 화장품도 좋아하고 미국 제품 좋아해요. 폴로도 좋아하고. 당장 관세 때문에요. 랄프 로렌이 가격이 올라서 짜증이 나요. 이거 즐겨 입거든요. 그 옷이 편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가 중국에서 미국 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 대한 관세 협상, 유예는 없다. 이렇게 나선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트럼프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그 알래스카 개발 있잖아요. 그 개발과 관련해서 미국 해군의 조선 사업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도 철저하게 국익을 챙겨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챙겨 나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거래로만 생각하는 이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도 너네 못지않게 우리도 만만치 않아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죽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맞서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꺾어지면은 다른 나라에게도 횡포 부립니다. 우리는 그럴 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담대하게 맞서서 나가십시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이거 반드시 버르장머리 고쳐야 합니다. 트럼프 버르장머리 반드시 고쳐야 한다. 우리 만만치 않다라는 거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언론 보도만 놓고 봤을 때 따져보자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미국의 태도를 이제 보자면은요. 이 언론 보도만 놓고 볼게요. 대한민국 언론이요. 취임하신 지 4일이 지난 이후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 캐나다에서 열린 G7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약속해 놓고서는 영국하고 짧게 잠깐 만나서 서명하고 약속했던 한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언급 한마디도 없이 잠깐이나마 시간이라도 낼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티튜드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정상으로서도 사업가로서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닙니다. 사회의 상류 계층이라면 그러한 애티튜드 관련 수업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장돌백입니다. 비즈니스 운운하는 장돌백이고 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도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한민국만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한미군을 싹 다 니들 기어나가 철수하라라고 하고, 니들이 사역했던 그 부지 땅 매립했던 거 싹 다 긁어 나가서 원상복구 시켜. 니들이 미국인들 좋아하는 원상복구, 원래 토지 그대로, 모형 그대로, 모습 그대로, 조선의 땅 그대로 해놓고 나가 라고. 30년이 걸리든 300년이 걸리든 원상복구 그대로 해놓고 나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미국인들의 행태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걔네들은요, 원상복구 무지하게 좋아해요. 무지하게.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미국인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관세 올리는 미국의 불공정에서 어떤 계약도 안 할 것이고, 동맹 파괴함과 동시에 우리 전시권 되찾아오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성질 같아서는, 제 성질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당신들 같은 나라는 어떠한 약속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약속을 흐지부지하는 나라와는 어떠한 협력관계도 계약하거나 조약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 모든 계약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저의 개인 성격상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낱 저 개인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약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사업체에 절대 신뢰하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사업체나 인간하고는 거래하지 않아요. 흐지부지하는 사람과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혈압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챙겨야 하냐? 우리의 즉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돈만 챙긴다. 우린 돈만 챙긴다. 누구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니들이 그랬지? 우린 돈만 챙길 거야. 철저하게. 자꾸만.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돈만 챙길 거야. 트럼프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미국에 대해서 선빵 날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개발에 대해서 그 어떠한 조건이나 조언, 니들이 할 수 있는 니들이 야심차게 준비한다는 그 알래스카 개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조언이나 그 계약적인 체결에 대한 부분, 관세 조정 없고, 국방비 해결 없이는 우린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맹을 이유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자권에 대해서 반환 요구를 원한다 라고 언론에게 흘리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참석 여부를 먼저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으로 이제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라는 식으로, 야 네가 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트럼프가 어디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오라 가랍니까? 야 네가 필요하면 네가 와. 난 바빠. 지금 내란 이후 대통령 탄핵됐고 우리 지금 내각 구성하고 우리 지금 정부가 무지하게 바쁘거든. 트럼프 씨, 도널드 씨, 필요하면 대한민국 나 만나고 싶으면 당신이 오세요. 나는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 트럼프 씨,
도널드 트럼프 씨? 나하고 얘기하고 싶은 당신이 넘어오세요. 그 대신 난 바쁘니까 어떠한 의전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흘리십시오. 왜 우리가 항상 그 나라로 가고 그 사람들에게 의전을 해줍니까? 그리고 트럼프 건물에서 자라고 하세요. 거기서 돈 받는다면서요. 로열티도. 저작권도 있고 한다면서요. 지적재산권. 거기서 자든지 말든지 숙박을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참나. 아유 진짜. 간단하게 일만 하라고 하세요. 의전해주시고 싶으시면. 뭐하러 그 사람한테 줘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서 4박 1일밖에 안 했는데. 아니면은 바로 할 말만 하고 그냥 떠나라고 하세요.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스케줄에 맞춰서 따르도록 할 수 있게끔 용산 대통령실도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스케줄에 따라 맞춥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시간 24분. 시민들을 상대로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토론.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두 눈 똑똑히 뜨고 귀 쫑긋 세우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유튜브 언론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접을 했고 그러한 대접을 받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난상 토론, 권력의 심장을 주목해야 하는 정치부 기자, 이 정치부 기자라고 한다라면 어디 가서 명함 좀 건넨다라고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밥 먹고 산다라면 이것은 이 난상 토론이라는 것은 전례 없는 토론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2시간 24분이라는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 토크, 자연스러운 토크 방식의 토론 방식의 근본적인 방식조차 이해하지도 못한 채 아니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 자체에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무식하고도 무해한 대한민국의 기자라고 하는 명함 돌리면서 참칭하는 모든 기자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 말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기사를 인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합니다. 수준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보도를 한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기자를 했어도 당신들보다 더 잘했을 거야. 수준 미달이다라는 거야. 똑똑히 새겨들어. 쪽팔린 줄 알고. 언론고시 좋아하네 개소리 집어치우고. 보도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도 내용을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수준 낮은 정보라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감히 얘네들이 쓴 거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비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타운홀 미팅 앞전 시간에 국물 맛이라도 보시라고 하면서 좋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광주 무안 전라도권은 그렇다라고 쳤어요. 한 번이니까. 처음이니. 충청 대전권은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기자회견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컨텐츠가 포함된 것입니다. 언론사 데스크에서는 이런 거 보도 자료 기사 쓰면은 그냥 받아줍니까? 나는 기사 쓴 자료 하면은 기싸대기를 날렸을 것 같은데? 뭐를 데스킹하나? 그러니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사상 최초로 유례없는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상 최초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대통령이 주체가 된 타운홀 미팅입니다.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사도 아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실 정보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언론에서 용산 청와대에서 조차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과 새로 취임한 국무총리실에서는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각 언론사마다 전달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통령실의 기록물에도 반드시 기록해 놓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너는 얼만큼 아냐? 이 정도는 파악합니다. 한 번은 광주에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고의입니다. 이 타운홀 미팅에 대한 보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과 정성을 들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 어떠한 대형 유튜브에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대통령의 노력을 5%도 채 전하지를 못했어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타운홀 미팅에 대한 언론사들에 대한 홍보 효과가 저조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권 교체는 되었으나 윤석열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장악해온 언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어져 윤석열 정권으로 고스란히 내려왔습니다. 마치 선대로부터 물려받아온 명품, 물려받은 것처럼 물려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해왔던 언론들은요,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실력과 국정 운영에 대한 놀라운 안목,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역대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자적인 콘텐츠의 소유자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실력과 안목, 해당 지역에 대한 놀라운 관심, 그리고 지식, 놀라울 정도로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시종일관 대통령의 품격과 품위를 지켜가면서 민주적인 저 말도 안 납니다. 토론 자세로 별의별 민원까지 다 들어주는 자리까지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한 바는 빗나간 게 대전 타운홀 미팅이었어요. 그런데 언론에는 정말 소홀하게 보도가 되어 너무나 속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언론인 아닙니다. 언론학 공부도 안 했고 기자도 아니죠. 그래도 나름 아역 배우 생활했고요. 방송국 다니면서 저 5살 때부터 아역 배우 생활했거든요. 18살 때 그만뒀고 방송국 다니면서 촬영해보고 스포츠 신문 기자님들과 인터뷰 해보고요. 잡지사 인터뷰도 해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화 촬영이나 CF 촬영 등의 이유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옆에서 듣고 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방송 돌아가는 상황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지는 않습니다. 기자는 아니어도. 그리고 이럴 때 보면은 이건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DNA적 요소가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 기자 출신 아버지가 있었다. 정말 전례 없는 대통령의 애티튜드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언론에서도 이러한 대통령의 토론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는 보도와 분석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아니, 일반인 나도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합니까?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당신들 그렇게 하고 돈 받나? 월급 아까워. 자기 몸값 자기가 높이는 거야. 내가 우리 병원 직원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야. 네 몸값 네가 올려. 니들은 기자 양반들, 니들 몸값은 니들이 떨어뜨렸어. 얘네들 초봉 50부터 그냥 시작을 해서
그 기사 건바이 건으로 그냥 월급을 주는 게 낫겠어요. 뭐 초봉을 몇백을 준다는 건지는 나는 관심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돼서 초봉 50부터 시작해갖고 4대 보험도 그냥 해주지 마세요. 그냥 얘네들은. 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식대 제공도 하지 말고 알아서 그냥 식대 그냥 사 먹으라고 하고 무슨 이런 자들한테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필요 이상으로. 참나. 아유 진짜. 기자님들. 기자님 뺏기래. 기자들아. 타운홀 미팅이 뭔지는 아십니까? 아니 광주는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잖아. 그럼 그러한 형식이 뭔지 타운홀 미팅이라고 대통령실에서 타운홀 미팅이라고 말을 해줬잖아. 그럼 타운홀 미팅이 뭔지는 검색을 한번 해보고 공부는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타운홀 미팅이 뭔지는 아냐고. 이 모르시면요. 공부를 하시고 어떤 식의 토론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이런 형식의 미팅을 하시는지 안 궁금하나요? 네? 그거 나만 궁금한가? 나만 궁금해? 내가 별종이야? 안 궁금하냐고. 안물안궁? 아니 현장에 가서 대통령이 현장 사람들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받아서 적어오는 게 취재인가? 이게 취재의 단가? 그리고 추측하는 게 취재의 단가? 아니 추측하고 취재할 것 같으면은 소설을 써. 취재 현장 가서 취재해갖고 추측해서 글을 쓰는 거는 소설이야. 소설가들이 그렇게 하잖아. 박원서 작가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썼었어. 김경리 작가도 소설가도 그렇게 썼고 소설가들이 하는 소설가들도 그렇게 취재를 해. 소설을 쓰세요. 니들이 그러니까 맨날 소설 쓰니까 오버가 나고 사람들이 뉴스를 안 봐. 소설을 쓴다고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자라는 직업이 뭡니까? 언론인의 사명감은 또 뭐고요? 공정한 보도는 또 뭡니까? 그리고 뭘 알아야 공정한 보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정한 보도 공부 좀 하세요. 공부는 판단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즉각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 스터디하세요. 아 이분들 진짜 답답하네.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뭐 너는 얼마나 알아서 아는 척하냐고? 난 몰라. 모르니까 나는 즉각 공부해. 나 무식이 통통 켜서. 근데 내가 봤을 때 니들이 더 답답하다고. 절대 권력형 대통령의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용어이긴 한데요. 이건 제가 붙인 따온 용어예요. 기존에 있던 용어인데 타운홀 미팅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서 어떠한 모습이 연상되냐면요. 이 뜻은 이제 사귀다, 친해지다, 친교 맺다, 내어주다, 나누다, 봉헌금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뜻은 이제 라틴어고 코이노니아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이제 뜻은 사귀다, 친해지다, 친교 맺다 뭐 이런 뜻이지만 이것을 이제 저는 함축적인 말로 나는 너를 버치라 부른다 라고 저는 이렇게 규정을 짓는 용어입니다. 사귀고 친해지고 나누어주고 내어주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은 친구. 그래서 나는 너를 버치다 부른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모습에서요, 코이노니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친구 같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권위주의를 내려놓으면서 우리 곁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 말입니다. 우리 속으로요. 이런 민주주의적 대통령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왜 보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어떠한 총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왜 이러한 게 보도가 안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탄핵으로 정권 교체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통령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하지만 문재인이라는 전 대통령이 아직도 뒤에서 권력 행세를 하고 있고 그 정권을 명품처럼 갑오로 내려받은 윤석열 정권이 장악해 온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 욕하면 갈라치기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십니다. 이들을 가만히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런 말 하면은 저 또한 갈라치기라고 하실 것입니까? 각종 언론사들, 그리고 유튜브들에 대해서 댓글 하나라도, 뼈 때리는 글 하나라도 남겨주시고, 소규모 언론사라고 하지만 진보라고 하면서 검증한다라는 이유로 인사의 발목 잡고 하는 자신들의 기자적 양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 후원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곳이라면요,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요,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뭘 캐고 뭘 보도하는 것은 요즘은 안 하는데요. 과거에 한 20년 전쯤에요, 해외 방송에서 이슈가 되었던 TV 보도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여러분. 몰래카메라처럼 위장해서 내연 남녀 주변인으로 가장해서 그들 동태 촬영하고 실제 그 당사자들 서로 대면하게 해서 나중에는 주먹 다짐하고 싸우고 경찰 부르고 해서 오게 하고 했던 그 한 20년쯤 됐던 그런 TV 프로그램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남녀 커플들?
그러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탐사 보도라고 하는 언론 보도들 전부 다 그런 방식입니다. 탐사는 무슨 탐사입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안 보셨습니까? 한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최소 6개월에서 최소 1년, 최대는 10년에서 20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을 기록으로 남기면서요. 동물, 식물, 환경, 사람, 정치, 경제, 정쟁, 국가 등의 소재를 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그러한 것이 탐사보도예요. 우리나라 탐사보도가 그게 탐사입니까? 쪽팔립니다. 몰카입니다, 몰카. 이러한 것이나 보도하시라고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2시간 24분 동안 어떤 태도와 어떠한 화가 납니다. 모습으로 속상하고요. 어떠한 비권위적인 모습으로 시민들과 접근을 해서 해당 내용을 국정 운영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지를 언론사들이 모여서 최소한의 스터디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파악이 되었을 것이고, 언론사에서 제대로 조명을 했을 것이고, 제대로 조명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광주에 이어서 대전에 이어서도 그야말로 이 밋밋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런 의미 부여도 없는 보도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존재에 보고서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언론이 이 부분을 제대로 추측하고 예측하고 보도하지를 않았다. 이 자리에 있는 나도 아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자존심 상해서요. 그냥 대통령이 내려갔네? 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보수 어떠한 대통령 그 누구 못지않게요.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대한 보수적인 인정적인 면에서도요. 그러한 관측적인 측면에서도요. 굉장히 우수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 대표 이재명처럼 이 모든 언론사들과 유튜브들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명물허전이었습니다.
근데 언론들과 여러 유튜브들에서는 영혼 없는 냉매적 기사만, 그 기사를 읊어대는 것으로만 보였고, 영혼 없이 입술로만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시간 24분을 군중의 품으로 들어가 입장을 설명을 하고 과정을 밝히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속을 함께 끓이고요. 그런 타운홀 미팅을 할 줄 아는 대한민국, 아니요, 전 세계 정치인, 경제인들 중 누가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중계하는 장면 본 적 없거든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십시오. 데리고 와보십시오. 데리고 와보라고요. 그런 자리에서요, 불특정 다수, 그러한 자리에서요, 싸움 안 나고 욕 안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요, 현장 목격 단 한 명입니다. 유일무이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분뿐입니다. 토크 콘서트라는 것은요, 이러한 것입니다. 타운홀 미팅, 진정한 토크 콘서트는요, 이러한 것입니다. 신해철 님께서 이러한 것 하시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못했죠. 김어준이 하는 게 무슨 토크 콘서트입니까? 그게 토크 콘서트입니까? 신해철 흉내내고 싶었던 거지? 특히 대전에서의 타운홀 미팅은 안기령 부대변인이 사회를 봤습니다. 아니, 내가 이분 안티 아니거든요, 진짜. 이분 좋게 봤습니다. 제가 이분을 씹으려고 하는 이유도 없고, 제가 그렇게 삐뚤어지고 모난 사람 아니고, 내가 이분을 나쁘게 볼 이유 없고, 얼굴을 한번 봤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왜 나를, 안기령 부대변인님, 이제 대통령실까지 가셨잖아요. 그쵸? 공부하세요. 대통령의 입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하십시오. 이 사회 봤어요. 시민들이 자기들의 민원을 대통령한테 호소하는 자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의 개인적 민원을 얘기하는 너무 안타까운 자리였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민주주의적 대통령에 대한 실험이라고 저는 대번에 파악이 됐었거든요. 광주에 이어서 하시는 모습 보고. 이러한 거창한 주제와 함께 대전, 충청, 과학수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라는 국제적 아젠다를 놓고 토의, 협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어요. 안기령 부대변인이라면은 이 정도는 캐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자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그래서 정치하면 안 된다고, 내가. 무슨 당신이 부대변이냐. 아니, 나는 이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데, 아니, 왜 몰라요? 아니, 그렇게 하면서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안기령 대변인 빼고도 모든 그 사람들. 아니, 그렇게 하면서 무슨 녹봉을 처먹습니까? 응? 당신들 공인이잖아. 공적 업무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공인이야. 나 같으면은 당장 잘랐어. 내 부하 직원이면 잘랐다고. 난 이런 꼴 못 봐. 내가 그래서 이까치거리거든요, 별명이. 나 칼이야, 칼. 이까칠.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안 시켜. 그리고 수습기간을 둬. 그리고 항시 채용을 하는 걸로 구인구직 광고를 나는 항상 내놓거든요.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직원들한테 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수시 채용을 해요. 센스가 밥 먹여줍니다. 자기 몸값 자기가 못 올리는 사람은 일할 수 없어요. 대통령 혼자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보조해줘야 돼요. 참모진이 이렇게 졸라게 멍청해서 어떡하나? 달이 빛이 나려면은 밑에서 호수도 있어서 호수에 물이 비춰도 줘야 되고 달 밑에 거울도 있어줘야 돼요. 당신들이 먹고 사는 거는 대통령 때문이기도 해. 어디 가서 경력사항으로 대통령실 근무하는 거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그에 따른 몸값에 대한 일말을 해야지. 아니, 그런 실력을 어디서 일을 해? 그 경력사항을 넣으려고? 쪽팔리네, 쪽팔려. 아니, 이러한 대통령을 빛나게 해주지를 못할 망정. 내가 갈까? 내가 갈까요,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어, 진짜. 확 그냥 내가 가버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는 수가 있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라고. 내 하는 일이 있어서. 기회 줄 때 잘하라고. 띄엄띄엄 1357 하지 말고 기회 줄 때 똑바로 하시라. 보는 눈이 있다고, 보는 눈이. 침묵의 눈으로. 취의 정자라면 치를 떤다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님 때문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거라고. 전부터 말했잖아. 당신들 똑바로 해. 강유정 대변인 그 대가리부터 묶어.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한다 그랬는데 지난번부터 말했지만 그 오버핏, 그 정장, 그 유행하는 오버핏은 일반인들이 입는 거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변인의 브리핑은 전 세계가 봅니다. 애티튜드를 좀 갖춰요. 의상에 대한 거. 그 대가리 좀 묶고, 의상도도 좀 프로페셔널하게 있는 옷 다 갈아치워 엎고, 그 정도 한번 벗잖아, 이제. 타이트하게, 깔끔하게, 정돈되게,
정갈하게 좀 입으세요. 복장 단정하게. 무슨 대통령실에서 오버핏을 입어. 롱코어 그거는 밖에 나가서 당신들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날 때 입으시고 근무복 입으세요. 근무복. 유니폼을 맞춰서 따로 제작 주문해서 입으시든가. 정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소복 입고 나오는 귀신 같다고. 이렇게까지 말해야 됩니까? 고쳐지지를 않고 있네 진짜. 마지막으로 조국의 옥중투쟁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조국 대표가 혁신당을 통해서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서면으로 편지를 보냈죠. 사실상의 자신의 사면복권을 향해 서울 중부구치소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석방이라는 두 글자의 내용은 없었지만 내용의 전반적인 문맥은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바보 아닌 이상 누가 봐도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합리적인 주문이 되겠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을 통해서 배출된 대통령이죠.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이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죠. 그들만의. 조국혁신당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시절 총선 선거를 앞두고 비례의원까지 소수 정당이 만들어줄 수 있는 과정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연동형 선거 제도를 도입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국 혁신당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범진보 연합으로 인해서 지금의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세례를 입어서 12석이라는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의원으로 12석의 공석을 꽁으로, 공석이라는 거 그냥 빈석이 아니라 꽁석을 얻으신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지역구로 조국혁신당을 만들어서 지역구로 나오면은 당신들 12석 가질 수 있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혁신당이라는 이유 하나로 의원 하나 지역구에 배출하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는 무슨 당시에 연동형 하지 않았으면 조국혁신당은 존재하지 못했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비례의석 12석을 차지했다라는 것으로 대통령 후보 양보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조국혁신당 인재 있었습니까? 그리고 조국씨가 깜빵 안 갔다고 손 치더라도 조국씨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착각, 만만의 콩떡입니다. 어디서 개수작입니까? 막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소리는 똥의 약입니다. 주장할 걸 주장하시라. 대통령 후보 안 냈다라는 것으로 공치사하지 마시라. 진보당도 안 냈어요. 그랬기 때문에 비례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진보당도 포기했고 기본소득당도 안 냈다라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만 안 낸 게 아니에요. 여보세요, 당신들 정신 똑바로 차려. 민주당이 연동형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제일 많이 수혜를 입었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어디서 정신 나간 짓이야. 이재명 대통령은요, 국민을 전체로 아울러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인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하자는 것입니까? 전리품 나눠 갖자라는 것입니까? 아니, 당신들하고 전리품 나눠 가질 게 뭐 있어? 전리품 나눠 가질 게 뭐 있어? 당신들한테 줄 거 다 줬다고. 아니, 당신들하고 뭘 나눠? 이 정신 나가야, 엠만이 해? 엠만이? 사면복권을 요청해? 당신들 이런 식으로 정치한다면은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조국 대표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속된 거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자면 조국 대표가 사법으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아서 형의 집행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법 피해자라는 주장을 제가 볼 때는요,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반드시 이분들은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분들은 주장을 할 거예요.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 만약에 복권이 돼도 이분들은 조국 대표는 사법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 이러고 주장하고 다니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법률적 제도로 조국 씨는요, 3심제로 판결을 일단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쵸? 절차적으로. 그렇게 받으신 형의 집행을 억울하다고 하실지라도 어찌 됐든 간에 자신이 했던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으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쵸? 자신의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은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형기를 모두 채우고 나오셔서 본인께서 사법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받으셨다라고 응당 주장하시는 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거 아닙니까?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실 것이라면 본인께서 형기를 모두 채우고 나오셔서 본인께서는 사법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받으셨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사면 복권으로 자신이 지은
행위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것은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 음료수에 뭐가 걸렸네요. 이게 괘씸한 거예요. 이게요, 재형 법정주의. 이게요, 처벌 받았잖아요. 이게 무효가 되잖아요. 사면 복권되면. 이게 무효는요, 일부 무효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판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조국 씨가 이 건으로 인해서 판결적으로 사면 복권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사면 복권이 돼서 죄가 없어져잖아요. 사면 되니까. 그러면 자신의 죄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 죄로 파생된 자신의 일가족이 지은 모든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모두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국 씨만 사면 복권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일가족이 지은 모든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무효화된다. 이 시커먼 속내가 엿보인다라는 점에서 괘씸죄까지 추가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형량을 더 추가하고 싶은데, 내가 판사라면은 조국에 대해서 난 서신도 못 보내게 할 것 같은데, 내가 이 구치소 참 너무 괘씸해. 이 사람이 알면 알수록 매력이 돋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알면 알수록 추접하고 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후자입니다. 아주 괘씸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차피 그럴 거면은 일가족에 대한 그 죄 무효화 되는 거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언론 보도 조그맣게 나올 것이고 아예 안 나오는 것일 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작을 부리는 것이죠. 약오르지 않습니까? 한 예로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 사건 아실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권력이 없는 일반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를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민정수석도 아니고, 아버지가 법률 교수도 아니고, 웅동학원 학원장도 아니고, 숙명여고 쌍둥이 이 두 자매는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 입시비리 사건으로요, 고교 시절에 내신 조작했다라고 아버지가 이제 시험지 빼돌렸다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입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요, 고등학교 내신 성적 관리했을 때 그것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요, 고등학교 성적 다 무효화해서 고등학교 졸업도 없었던 것으로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졸로 됐습니다. 중졸. 그러면은 조미는 고졸만 될 게 아니다. 왜냐면 이 사람 고등학교 때도 논문 쓰고 이랬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도 고등학교 것도 파헤쳐야지. 왜 쌍둥이는 이렇게 파헤쳐서 중졸 됐을까요? 그래서 이 쌍둥이 두 자매는요,
법정 구속으로 1년 6개월 형 집행 받아서 법정 구속됐어요. 얼마 만에? 1년도 채 안 돼서 법정 구속됐고, 아버지는요, 학년주임인가 하여튼 뭐 그 학교에서 숙명여고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제가 자료는 올릴게요. 이분은 3년형 징역 받았어요. 법정 구속됐고, 이 엄마는요, 고교 교사였어요. 다른 학교. 시민들이 그 엄마 다니는 학교 앞에서 시위하고 항의하고 그만두라고 맨날 해갖고 학교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퇴사했고요. 퇴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맨날 집 찾아오고 그래서 한 번은 자살 시도했고 실패했대요. 끝내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셨어요. 근데 그 자살하셨는데 유서에 뭐라고 쓰셨냐면, 나 죽은 거 알리지 말라고. 제발이니 이런 걸로 인해서 알려지는 것도 싫다. 근데 이 자살한 유서 내용까지도 알려졌어요. 근데 작년인가? 제가 찾아봤는데 그 내용은 없어졌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고소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호를 받는 차원에서 언론사에서 기사를 내린 것 같아요.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도했던 것에 대해서 처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올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내려졌더라고요. 없어졌더라고요. 현재는. 근데 뭐 조민이 뭐가 불쌍해. 조민이 불쌍하다고 말하시는 분들, 이게 갈라치기라고요. 당신도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쌍둥이, 숙명여고 쌍둥이라고 우리는 일반인은 이렇게 취급해요. 조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에서 불쌍하다고 감투 씌우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기회를 주어지고 기득권이기 때문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러니까. 근데 뭘 잘했다고 사면복권을 요청합니까?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실 거면요, 본인이 하셨던 행위에 대해서 형의 집행 다 채우시고요, 나오셔서 본인이 억울한 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 복권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혁신당 아닙니까? 이름에 걸맞도록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럴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제 소견으로는 그 문체부 장관 있잖아요. 그 과거 이 국정농단과 연결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 처벌이 끝났고 석방되신 분이긴 하신데, 그 조윤선 씨 있지 않습니까? 조윤선 전 장관, 문체부. 그 분을 다시 재등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요, 그 조윤선 씨께서 한 말이, 자기는 정말 문체부 장관 하고 싶다. 다른 부서 말고 문체부 장관 한번 해보고 싶다. 다른 거 말고 그거 꼭 시켜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임명 되기까지 했는데 문체부로 갔다라는 후일담을 이제 어떠한 방송에서 듣기까지 했는데요.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강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했다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조윤선 씨라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하고 엮여 있기는 합니다. 근데 박근혜 씨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변희재라는 사람이 답답한 게 국정농단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는 것을 밝힌다라고는 하지만 아니 최고 피해자인 당사자 박근혜는 윤석열과 협상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당사자가 싫다라고 하는데 무슨 태블릿 PC의 진상규명을 합니까? 당사자가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싫다고 하는데 누가 뭘 밝혀 이거 아닙니까? 뭘 밝힙니까? 당사자가 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 변희재라는 사람의 말이 사실일지언정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밝힐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변 인물이 아무리 하라고 사실이라고 해봤자 그거는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결론은 장사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하고 야합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보호막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변희재의 그 태블릿 PC 주장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헛물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다. 내가 싫은데 니네들이 왜 주장해? 이런 뜻입니다. 니들이 뭔데? 그 뜻이다. 그러니 더 이상 그 태블릿 PC 건으로는 그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건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줬던 그 국정농단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의 그 생활 관점까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구 지지자들의 사비를 걷어서 만들어준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등지고 그 정치인들의 지지며 여러 가지를 다 등지고 윤석열을 택한 거 아닙니까? 마치 정치의 환멸을 느꼈다라고 언론에 보도를 한 이후에는 윤석열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명박하고 함께 방송에 출연해서는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까지 하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김문수 씨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박근혜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박근혜 정부와 함께 했던 소위 말한 국정농단의 주요 인사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주요 인사들의 억눌려 있던 외침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은 그 태블릿 PC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 이 정부와 함께했던 고위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의 억압되고 이분들이
한 말씀이 없거든요. 아무 말들이. 그렇게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나오면서 지금 다들 그때 일하셨던 분들이 아무런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특징이. 아무런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근혜 또한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뿐만 아니라 이명박 또한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뭐냐? 윤석열은 식은죽 먹기로 가루가 될 것이다. 이 뜻은 문재인의 힘도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로 이 전반적인 흐름이 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억눌려 있던 이 국정농단의 주요 세력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등에 업고 있을 뿐이지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 줬었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저는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조윤선 씨에게 기회를 한번 다시 줘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여성으로서요, 그만한 스펙 자수성가하시면서 가지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그분 그만한 재능과 자질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외모나 말씀하시는 애티튜드나 굉장히 여성으로 봤을 때 저 굉장히 그때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훌륭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저렇게 됐지? 굉장한 자괴감에 빠졌는데 여성으로 봤을 때 굉장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그 국가 행사 부분에 대해서 그 의전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전원을 따로 두시지 마시고 차라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그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동의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감독님이신데요. 영화 감독님이 하실진 모르겠는데 이분도 블랙리스트셨어요. 전 영화 감독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이 박찬욱 감독님이신데요. 최고의 블랙리스트셨어요. 박찬욱 감독님.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을 의전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이건 제가 개인적 취향이에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그 미장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만약에 내가 배우였다면 나는 박찬욱 감독의 뮤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찬욱 감독님을 참 좋아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그분의 미장센 너무 좋아하는데 박찬욱 감독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대요. 풍문에 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갈라치기. 갈라치기는요, 본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본래 바둑 용어예요. 이 넓게 펼쳐진 상대의 진, 중앙에 돌을 놓아서 세력을 둘로 나누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공격 전술이죠. 갈라치기가 이제 정치 용어로 정착하게 된
이게 언제인가를 한번 알아봤어요. 이것이 언제냐.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처음 정치권에 사용했는데요. 언제 사용했냐?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협상이 이제 한창이었던 2002년 11월, 이제 정몽준 후보 측에서 단일화 방안으로 대의원 여론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언제 알게 되었냐면, 김민석 의원님 최고위원 막 투표하고 한참 가열됐을 때 모 유튜브 채널에서 김민석 의원에 대한 이제 과거 얘기를 하면서 내각제 얘기를 하는 통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봉준 후보 쪽에서 단일화 방안으로 대의원 여론조사를 제안을 했어요. 이때 노무현 후보는 우리 당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 많은 대의원이 이 결과에 불복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러므로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방법은 불복을 활용해서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겠다라는 것 아니냐 라고 당시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던 정봉준 후보에게 받아친 것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둑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둑 용어 갈라치기. 김어준 씨가 사용하는 즐겨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 하면 갈라치기 하지 마라, 갈라치기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도 좋고 박찬대도 좋다. 우리는 둘 다 좋아서 누가 돼도 상관없는데 나는 지금은 파이팅 넘치는 정청래를 뽑을 것이다. 나는 그렇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누가 좋아도 돼도 좋다. 우리 민주당은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러시면서 본질을 흐리시고 선거의 본질 자체를 흐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가 돼도 좋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누가 좋다라고 하는 정청래 의원을 뽑을 거다라고 하면서 꼭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누가 돼도 좋다. 정청래 의원께서 하는 말은 이 사람도 장점을 말하고 저 사람도 장점을 말해서 누가 돼도 좋다. 여쭤볼게요. 전당대회 출마할 때 빈손으로 합니까? 아니, 여러분, 권리당원이시라면서요. 전당대회 출마할 때요, 빈손으로 하냐고요. 여러분, 돈 들어가요. 돈 들어간다고요. 전당대회 출마하기 위해서는요, 기탁금이라는 거 냅니다. 기탁금. 네? 국민의힘의 경우는요, 당대표 후보 등록할 때요, 9천만 원 냅니다. 현실적으로 파악하세요. 누가 돼도 둘 중에 후보 등록하는 순간 기탁금 내요. 기탁금.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기탁금이라는 건, 기탁금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기탁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답답한다. 진짜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에요. 전당대회 운영을 충당하면서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당에 일정한 기금을 기탁하는 것입니다. 즉,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입니다. 후보로 출마하면요, 무조건 내야 하는 게 기탁금입니다. 전당대회 출마할 때는 기탁금이라는 건 필수로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총선 때보다 오히려 당내 선거가 비용 부담이 더 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득표율에 따라 총선은요, 선거 비용 보전받아요. 근데요, 당내 선거는 보전받는 게 아니에요. 다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요. 일부는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전받는 것은 후보별로 인지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탁금이라는 것을 냅니다. 정청래 의원의 누가 돼도 좋다, 이런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선거의 난립입니다. 공정한 선거 아닙니다. 자,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로 나올 때요, 후보 등록 시 9천만 원이라는 비용 냅니다. 죄송합니다. 최고위원으로 후보 등록할 때 4천만 원 듭니다. 여기에는요, 캠프 운영 비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요, 후보별로요, 선거 비용이 억 단위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드는 이유는 오프라인 행사, 전당대회 운영 비용, 여러 가지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요, 사무실 임차료, 공보물, 문자 발송 비용 등 여러 가지 등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후보들은요, 통상적으로요, 단체 문자도 권리당원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100만 명에게 한 번씩만 문자 메시지 한 번씩만을 한 통씩만 발송한다라고 쳤을 때 100만 명한테요, 그 한 통의 문자가 20원이에요. 20원을 100만 명에게 한 번씩만 보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책정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천만 원입니다. 20원씩 100만 명에게 문자 한 번씩만 보내도요,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 2천만 원씩 한 번씩만 보내도 100만 명한테는 2천만 원인데 4번만 발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요, 1억 원이 듭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현수막, 공보물 제작하잖아요. 수천만 원 사용돼요. 그리고 러닝메이트로 뛰는 후보들 일정까지 동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른 변수 많습니다. 그리고 한 끼 식사 비용, 교통비로 보통
하루에 30만 원씩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민주당의 경우는요, 당대표 경선에 필요한 기탁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천만 원입니다. 민주당은요, 당대표 경선에 기탁금 4천만 원 내고 후보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4천만 원. 정청래 의원도 4천만 원 기탁금 냈고요. 박찬대 의원도 4천만 원 냈어요. 4천만 원 땅 파면 나오고, 정청래 의원은 4천만 원 돈이고, 박찬대 의원은 4천만 원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장난입니까? 당원 100만. 문자 메시지 다 똑같이 보냅니다. 똑같이 그 토크 콘서트 다 합니다. 빌려서 합니다. 그거 돈 안 들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은. 아닙니까? 누가 더 노력을 했습니까? 누가 더 비용을 들였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원들을 한 명씩 굴려도요, 그분들 지지선언을 하잖아요. 지지선언을 해도요, 출연료라는 걸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 일정 빼고 왔기 때문에. 그냥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용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돼도 되고 저 사람이 돼도 된다? 장난하세요? 어? 당신들이 4천만 원 물어줄 거야? 4천만 원만 드냐고. 당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그런 거 다 의원들 출연시키고 그런 거 네, 말씀드렸잖아요. 식사 비용, 교통 비용 이런 거 안 들어가냐고요. 러닝메이트. 그 대관료라든지 이런 거 안 드냐고요. 오프라인 진행 행사 비용, 전당대회 운영 비용 안 들어가냐고요. 누가 더 노력합니까? 캠프. 사무실은 둘째 치고라도. 이 갈라치기라는 것은요, 보통 권한을 가진 쪽이 의도적으로 한쪽만 우대해서 우대받지 못한 다른 한쪽이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싸우게 유도하는 것을 갈라치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대받지 못한 쪽은 자신들이 우대하지 않은 권력자에게 반감을 갖기에 앞서 그 권력자를 두둔하는 우대받는 쪽에게 분노하는 방향을 이제 돌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작동이 이제 생기는 시초는요, 자신을 우대하는 권력자가 자신을 우대하여서요, 우대받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권한이 있는 권력자의 마음을 얻은 자가, 권한을 가진 자는 다른 한쪽의 마음을 잃는 대신에 다른 한쪽에 확고한 충성심을 얻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잘 보이도록 충성 경쟁까지 하게 하는 이러한 노림수까지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것은 워낙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당하는 상대방은요, 체감하기가 매우 힘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당하는 당사자는요, 심지어 그런 게 있었어? 혹은 그런 거 다 피해 망상임?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소름 끼치는 게요.
이러한 방식이요, 모든 사회 집단에 작용하고 있는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국가든 기업이든 학교든 가상 속의 게임 안에서든 집단의 목소리가 통합되고 발언권이 커질수록 반드시 어느 곳이든 피해를 보고 그에 따른 곤란함에 처해져 있는 쪽, 집단 혹은 개인에게는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를 들어가기에 앞서 단체는 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대라는 것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게 생기고요. 이 연합이라는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과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표입니다. 이 표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떠한 단체가 어떨 때는 전혀 다른 단체의 권리를 위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성명을 내는 것을 왕왕 보기도 우리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남성 동성애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남성 동성애자 단체가 어떠한 여성 동성애자 단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 단체가 어느 때 딱 돌아보니 트랜스젠더 단체와 또 연대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또 모여서 LGBT라는 연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환경단체와 연대를 하고 이들이 모여서 장애인 단체와 연대하는 식으로 점점 체급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소수 의견 단체의 발언권으로 시작해서 묵살해왔던 소수 의견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체급이 커져서 단체의 의견이 돼서 발언권을 형성하게 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것은 정치권으로 확산이 되어 정치권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들의 의견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고 이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즉 이들이 자신들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힘, 즉 표의 확장으로서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논리적으로 의사결정, 의사의 자유, 소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버벅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증명되는 법률적 제도 장치이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정치인들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억제할까요? 네? 어떻게 억제할까요? 정답 간단해요. 이들의 발언이 커지지 않도록 하면 돼요. 하나로 통합되게 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반대쪽에는 그들을 분열시켜서 일부를 포섭하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간단한 예로 민주당 내부에 있는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을 포섭하는 전략이 대표적이에요. 이것도 갈라치기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를 갈라치기라고 하는 거죠. 예로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로서 특정인만을 우대하는 또는 특정 성별만을 우대하는 방식. 맞죠?
더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한정적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교묘하게.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 근데 여기서 더 교묘하게 들어가 볼까요? 여성 장애인 중에서도 고령 여성 장애인 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연인으로서 구성된 집단인 이상 필경 분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목소리가 통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통치 분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면요, 그중 일부의 표를 상대방 진영에서 빼앗아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득자는 누구냐? 모집합, 내부의 특정 부분의 집합이라는 것인데요. 이 특정 대정책으로 일과성의 이득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꾸고 나아가야만 하는 이상적인 사회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고 족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갈라치기는 통합을 억제하는 통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성의 단위를 나뉘고 일정한 사회의 소통의 방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치기 운운하는 김어준 씨가 노무현 대통령 흉내내는 갈라치기, 유럽에서 남녀 성별 구별하고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많이 하는데, 이러한 갈라치기, 좁게는 상대를 분열시키는 이간책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이거를 반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바둑이기 때문에 더 말하기가 쉽네요. 바둑. 이간책이잖아요. 제가 과거에 이제 이현주 의원한테 최고위원 할 때 힌트 드렸었거든요. 넓게는요, 그러면 갈라치기. 우리는 갈라질 겁니다. 갈라치기요? 우리 갈라질 건데. 갈라칠 겁니다. 김어준 씨, 갈라칠 건데. 갈라치기요? 갈라칠 건데, 어떻게? 더 많은 유권자가 우리를 지지하도록 더 유리한 구도로 경계선을 긋는 전략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갈라치기. 이 전략적 행위다. 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갈라치기 나쁜 것만 아니다. 바둑 둘 줄 아는 저는 이 갈라치기는 부정적 면만 볼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거의 3대 변수로 인물, 정책, 구도로 뽑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치기는 무엇이냐? 갈라치기는 구도다. 갈라치기는 구도인데 이 구도를 짜는 일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거는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선거는 승리를 위해 더 많은 유권자 집단을 자기 진영, 경계 안으로 끌어들여 모으고 들어오게 만드는 것인데, 이 전략적 선긋기, 정교한 선긋기, 즉 이 갈라치기는 필수적이다 라고 되돌려 드릴게요. 이 갈라치기, 전략적 선긋기, 정교한 선긋기다. 갈라치기의 성공 여부는 기존의 갈등 구도를
대체할 프레임이다. 갈라치기가 악은 아니다. 동원할 갈등, 이슈를 선택할 때는 다만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다. 예컨대 지금 상황을 봐서 말씀드립니다. 난 그래도 철학을 했으니까 지역 대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선거 이슈가 노동 대 자본, 복지 세력 대 시장 세력의 구도로 정치적 경쟁이 말입니다. 이슈가 사회 경제적 격차나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편견과 혐오,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근데 처음부터 구도를 이렇게 짰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지 갈라치기는 문제가 아니다. 전략적 선긋기는 올바르다.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어떻게 보필을 하고 국민을 위해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복지 향상을 시킬 것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범죄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당 대표의 후보라면 적어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방법이 뭔지를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투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래에 투표하게 될 당원과 전 국민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될 이 중대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특정 정치인들로만 모여서 이루어지는 콘서트 형식, 자기들끼리만 모여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눈살 찌푸린다. 일반 시민들은. 당원 아닌 사람들은 불편하다 이거죠. 보여줄 수 있지 않잖아요. 국민은 모두의 국민입니다. 전국에 존재하고 있죠, 국민은. 어느 장소 어디에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의 지지선언 중요합니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냐. 이거 정말 우습다라는 것이죠. 유치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시고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활동하셨을 때 누구의 힘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우셨던 것처럼 그 외로움의 길을 스스로 하십시오. 부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당 대표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의 힘도 받지 마시고 스스로 지팡이와 집신만 갖고 떠나십시오.
어느 시민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떠나실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